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안전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시장 참여자들은 헝다 에버그란데가 무너질 때도, 비구이 위안 컨트리 가든, 이 디폴트 위기에 처했을 때도 최후의 보루는 남아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중국 부동산 업계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기업 만과 반케입니다. 만과는 국영기업인 선전지하철이 최대 주주로 버티고 있으며 가장 보수적이고 건전한 재무 관리를 해온 모범생 기업이었습니다. 중국 인민들은 다른 곳은 몰라도 만과가 지은 아파트는 안전하다고 믿었고, 글로벌 투자자들 역시 만과의 채권만큼은 투자 적격 등급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4년 그 견고했던 믿음의 성벽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디스를 비롯한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만과의 신용 등급을 투기 등급, 즉 정크본드 수준으로 강등시킨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의 기업이 어려워진 사건이 아닙니다. 만과의 위기는 중국 경제를 지탱하던 국가 주도 자본주의와 부동산 불패 신화라는 두 가지 거대한 기둥이 동시에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가장 강력한 시그널입니다. 만약 한국으로 치면 삼성전자가 현금 흐름이 막혀 협력업체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회사채 금리가 폭등하여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과 같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었을 때 시장은 공포를 넘어 패닉으로 치닫습니다. 현재 만과의 채권 가격은 액면가의 절반 수준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만과가 빌린 돈을 갚을 확률을 50% 미만으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1년 헝다 사태를 보며 중국 부동산 거품이 터지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만과가 겪는 위기는 거품 붕괴의 서막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붕괴하는 본막이 올랐음을 의미합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곳이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변했을 때 자본은 그 누구도 믿지 않게 됩니다. 신용 스레딧, 이 사라진 경제 시스템은 마치 피가 돌지 않는 신체와 같아서 말초 신경부터 시작해 결국 심장마저 멈추게 만듭니다. 지금 중국 경제의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파는 서해를 건너 한국 경제의 실물 지표들을 위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국 부동산 최후의 방파제였던 만과가 왜, 그리고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했는지 그 내막을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단순히 방만한 경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경제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이자 부채로 쌓아 올린 성장의 한계점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만과의 디폴트 위기가 불러올 나비 효과, 그리고 이것이 우리 개인의 자산과 삶에 미칠 차가운 영향력에 대해 지금부터 냉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기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해야만 다가오는 폭풍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과의 위기를 단순히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로 치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보여준 지난 수십 년간의 행보 때문입니다. 만과는 헝다나 비구이 위안처럼 무리하게 빚을 내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던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중국 정부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부채를 규제하기 위해 도입한 세 개의 레드라인, 트리 레드라인스 정책을 가장 모범적으로 준수해온 기업이었습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서 항상 그린 라이트를 유지했던 우등생이 쓰러진다는 것은 시험 문제 자체가 잘못되었거나 시험장 전체가 붕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치명적인 징후는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의 동맥경화 현상에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의 핵심은 고회전입니다. 땅을 사고 건물을 짓기 전에 선분양을 통해 자금을 확보하고 그 돈으로 다시 빚을 갚고 새로운 땅을 사는 순환 구조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2024년 들어 만과의 계약 판매액은 전년 동기 대비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것이 아니라 아예 부동산 시장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아 들어오는 돈은 말라붙었는데 갚아야 할 달러 채권과 위안화 채권의 망이는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상황을 공포 섞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신용부도 스와프, CDS, 프리미엄이 급등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CDS 프리미엄이 오른다는 것은 해당 기업이 부도를 낼 확률에 베팅하는 비용이 비싸졌다는 의미입니다. 만과의 채권 가격이 액면가의 40번보 50%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만기가 되었을 때 원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을 절반 이하로 보고 있다는 냉혹한 평가입니다. 국영기업인 선전지하철이 최대 주주로 버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투매에 나선 것은 이제 투자자들이 정부의 암묵적 지급 보증이라는 신화조차 믿지 않게 되었다는 결정적 신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직전 베어 스턴스와 리먼 브라더스가 겪었던 유동성 위기의 전조를 목격합니다. 자산 부동산의 가치는 떨어지고 부채 BJ의 무게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누구도 돈을 빌려주려 하지 않는 신용경색, 크레딧 크런치이 발생하면 아무리 덩치가 큰 기업도 순식간에 질식사하게 됩니다. 만과는 2018년 이미 살아남는 것, H2O 샤츠, 이 목표라고 외치며 겨울을 대비했지만 지금 닥친 것은 단순한 겨울이 아니라 생태계 자체가 멸종하는 빙하기였습니다. 건전한 재무제표조차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는 거시경제의 중력 앞에서는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만과의 위기는 이제 중국 경제가 부채를 통한 성장이라는 마약에서 깨어나는 금단 현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과 빵케와 같은 거대 기업의 위기는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중국 부동산 시장의 기형적인 자금 조달 구조, 즉 선분양 프리세일이라는 제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은 건물을 짓기도 전에 수분 양자들에게서 막대한 자금을 먼저 끌어다 씁니다. 사실상 이 돈은 이자 없는 대출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개발사들은 이 공짜 돈을 레버리지 지렛대 삼아 또 다른 땅을 사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왔습니다. 일종의 거대한 폰지 사기, 폰지 스킴과 유사한 구조가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만과와 같은 우량 기업마저 흔들리자 이 자금줄이 가장 먼저 끊겼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지어질지 확신할 수 없는 아파트에 돈을 내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들어오지 않으니 공사는 중단되고 공사가 멈추니 분양은 더 안 되는 죽음에 나선 데스 스파이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의 자금난을 넘어 실물 경제의 돈맥 경화를 유발합니다. 건설 현장이 멈추면 철강, 시멘트, 가구, 가전 등 연관 산업의 매출이 동시에 증발합니다. 중국 GDP의 약 25의 30%가 부동산 관련 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경제 엔진의 3분의 1이 꺼지는 것과 같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입니다. 은행들은 부동산을 담보로 기업과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만과의 위기로 부동산이라는 담보물의 가치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은행 입장에선 담보 가치가 떨어졌으니 대출금 일부를 회수하려 들 것이고 margin call. 기업들은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자산을 헐값에 매각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은 더 떨어지고 부채 비율은 오히려 치솟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경제학자 리차드 큐
리차드 밤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설명하며 제시한 대차대조표 불황 밸런스 시트 리세션의 전형적인 초기 증상이 지금 중국 대륙 전체에서 목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격은 결국 소비 위축이라는 역의 자산 효과 (Negative Wealth Effect)로 이어집니다. 중국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중국 인민들은 자신이 가난해졌다고 느끼고 지갑을 닫아버립니다. 내수가 얼어붙으면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축소합니다. 만과의 디폴트 위기는 단순히 아파트 짓는 회사의 몰락이 아닙니다. 부동산 불패라는 믿음 위에 세워진 신용 창출 시스템이 붕괴되면서 중국 경제 전체가 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대한 소용돌이의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이 무서운 이유는 한번 작동하기 시작하면 정부가 아무리 돈을 풀어도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라임을 타며 반복됩니다. 지금 중국 만과 이 비엔케가 마주한 현실은 과거 글로벌 경제를 뒤흔들었던 거대한 위기의 순간들과 소름 끼칠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버랩되는 장면은 1990년대 초반 일본의 버블 붕괴입니다. 당시 도쿄 황거, 천황 거처의 땅값이 미국 캘리포니아 전체 땅값보다 비싸다는 말이 돌 정도로 일본 부동산은 광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는 신화가 깨지는 순간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중국의 베이징, 상하이 부동산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일본의 1991년과 판박이입니다. 인구 구조의 고령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과도한 기업 부채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이른바 복합 골절의 양상입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더욱 선명하게 남아있는 1997년 대한민국의 IMF 외환위기와도 유사점이 많습니다. 당시 한국 국민들은 한보철강이나 대우그룹 같은 거대 재벌이 무너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대마불사, 다마부시. 즉, 큰 말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보철강의 부도는 금융권 전체의 부실을 드러내는 트리거가 되었고, 이는 국가 신용도의 추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지금 중국인들이 국영기업 배경을 가진 만과에 대해 가졌던 설마 망하겠어? 라는 믿음이 무너지는 과정은 1997년 한국이 겪었던 충격적인 트라우마의 재현입니다. 우량 기업이라 믿었던 곳의 장부가 사실은 부채로 쌓아 올린 모래성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자본은 국경을 넘어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아르헨티나, 튀르키예, 베네수엘라가 겪은 위기가 정부의 무분별한 화폐 발행으로 인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었다면 현재 중국이 겪고 있는 위기는 자산 가치가 쪼그라들며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의 공포라는 점입니다. 이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나 일본의 장기 불황과 궤를 같이 합니다. 디플레이션은 경제의 암세포와 같아서 빚을 진 사람들의 실질 상환 부담을 늘리고 소비와 투자를 꽁꽁 얼어붙게 만듭니다. 만약 중국 정부가 만과를 살리기 위해 무제한으로 위안화를 찍어내는 극약 처방을 쓴다면 그때는 아르헨티나나 튀르키예처럼 환율이 폭등하고 통화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또 다른 형태의 재앙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일본화, Japanification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2008년 미국처럼 급격한 구조 조정을 통해 반등할 것인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만과의 위기가 민스키 모멘트, 장기간의 호황으로 누적된 부채가 자산 가치 붕괴로 이어지는 순간을 알리는 결정적인 신호탄이라는 점입니다.
다른 나라들의 실패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부채로 연명한 좀비 기업을 제때 정리하지 않고 고통을 뒤로 미룰수록 그 대가는 국가 경제 전체가 짊어져야 할 잃어버린 세월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서해 건너 남의 집 불구경으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에 있어 중국은 여전히 최대 교역국이자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거대한 공급망의 핵심 고리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이 성장하면 한국도 덩달아 돈을 버는 구조 속에 살았습니다. 중국이 공장을 짓고 아파트를 올리면 한국의 굴삭기가 팔려나가고 철강과 석유화학 제품이 불티나게 수출되었습니다. 하지만 만과 방캐, 사태로 상징되는 중국의 내수 침체는 이 오랜 공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부동산 자산 가치 하락으로 지갑을 닫으면 당장 한국의 대중국 수출 전선에 비상등이 켜집니다. 아파트가 안 팔리면 가전제품도 안 팔리고, 가전이 안 팔리면 그 안에 들어가는 한국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수요도 급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 무서운 시나리오는 중국발 밀어내기 수출, 즉 디플레이션의 수출입니다. 중국 내부에서 소화되지 못한 막대한 양의 철강, 석유화학 제품들이 헐값의 글로벌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 건설 현장이 멈추면서 갈 곳 잃은 중국산 철강제가 한국 시장을 덮치면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국내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실제로 석유화학 업계는 이미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전례 없는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주력 제조업이 수익성 악화라는 늪에 빠지게 됨을 의미하며 결국 국내 일자리 감소와 투자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됩니다. 금융시장의 동조화, 커플링 현상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위험 요소입니다.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한국 원화는 종종 중국 위안화의 프록시 대리, 통화로 취급받습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고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원화 자산까지 덩달아 매도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만과의 디폴트 위기가 심화되어 중국 내 자본 유출이 가속화될 경우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며 한국의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수입 물가를 자극하여 한국의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하고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운용 폭을 좁히는 딜레마를 낳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차이나 픽 투나 중국 성장의 정점론이 단순한 가설이 아닌 현실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중국의 고성장에 기대어 우리도 함께 성장하던 차이나 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오히려 늙어가고 병든 거인의 리스크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차이나 리스크의 시대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의 수출 기업들과 대중국 소비자의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공급망을 재편하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만과의 위기는 한국 경제를 향해 중국이라는 단 하나의 엔진에만 의존해서는 더 이상 항해할 수 없다는 냉혹한 경고장을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인민은행이 마주한 상황은 절벽 끝에서 외줄타기를 하는 고개사와 같습니다. 그동안 시진핑 정부는 집은 거주하는 곳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라는 확고한 슬로건 아래 공동부유를 외치며 부동산 거품 빼기에 주력해 왔습니다. 만과 방케제와 같은 우량 기업마저 흔들리게 된 근본 원인 중 하나도 정부의 강력한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퇴진을 의도했던 정부의 계획과 달리 시장이 무질서한 붕괴 조짐을 보이자 베이징의 태도는 급변했습니다. 이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라는 프로젝트 기반의 선별적 지원책을 꺼내들며 어떻게든 산소 호흡기를 붙이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리스트 정책은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에만 자금을 수혈하겠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국영 은행들조차 정부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에 돈을 빌려줬다가 때일 경우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은행원의 몫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일선 금융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정책의 동맥경화 현상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민은행은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 LPR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고 주택 구매 제한을 푸는 등 쓸 수 있는 부양카드는 거의 다 꺼내 들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시장이 환호하며 반등했겠지만 지금은 아무리 금리를 낮춰도 돈이 돌지 않는 전형적인 유동성 함정, liquidity trap에 빠져 있습니다. 더 큰 딜레마는 불가능한 삼위일체, impossible trinity의 저주에 갇혀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를 살리기 위해 위안화를 대규모로 풀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더 벌어져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위안화 환율이 폭등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돈줄을 죄면 부동산 시장은 즉사하게 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 속에서 찔끔 부양만을 반복하고 있고 이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습니다. 만과의 디폴트를 막기 위해 국영보험사들에게 만과의 채권 만기를 연장해주라고 압박하는 관치금융의 모습은 시장 경제의 원칙이 무너진 중국 금융 시스템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대응은 문제의 해결이 아닌 시간 벌기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30년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부실 기업을 과감히 정리하지 않고 좀비 기업으로 연명시키는 현재의 방식은 일본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길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는 오만이 시장의 보복을 불러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과 사태를 통해 우리는 국가 권력이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거스르려 할 때 어떤 부작용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신뢰를 잃은 정책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에 운전대는 정부가 잡고 있지만 엔진은 이미 고장난 상태로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거대한 경제의 파도가 덮쳐올 때 가장 먼저 전복되는 것은 준비되지 않은 개인의 작은 배입니다. 중국 만과 망케,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서늘한 경고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자산이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조차 예측하지 못한 트리플 A 기업의 추락 앞에서 정보와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은 어떻게 생존해야 할까요? 지금은 수익률, Return on Investment를 좇을 때가 아니라 원금의 생존, Return of Investment를 고민해야 하는 방어적 투자의 시기입니다. 난세 루안슈의 생존 법칙 제1조는 바로 유동성 확보와 부채 축소, 즉 디레버리징, 디레버리징입니다. 우선 자신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중국 리스크에 노출된 부분이 없는지 정밀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중국 주식 투자는 물론이고 중국 기업 채권이 편입된 펀드, 홍콩 H지수와 연계된 주가 연계증권 ELS 등 파생 상품의 위험도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만과 사태는 중국 정부의 보증조차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설마 정부가 망하게 두겠어? 라는 안이한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금융시장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때 자본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도피합니다. 따라서 원화 자산에만 올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달러나 금과 같은 전통적인 안전자산의 비중을 늘려 원화 가치 하락과 자산 시장 붕괴라는 이중고, 더블 웨미에 대비하는 헤이지, 헤즈,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또한 현금이 쓰레기가 아니라 왕킹이 되는 시기가 오고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자산 디플레이션 시기에는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의 가격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현금의 실질 가치는 올라갑니다. 빚을 내어 자산을 산 사람들은 자산 가치 하락과 이자 부담 증가라는 양쪽의 압박을 견뎌야 하지만 현금을 보유한 사람은 헐값에 나온 우량 자산을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 현금을 쥐고 있던 소수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탔던 역사를 기억하십시오. 무리한 연끌로 부동산을 매수했거나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뼈를 깎는 심정으로 부채 규모를 줄여 현금 흐름을 개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제 지표를 읽는 눈을 길러야 합니다.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생산 자물 가지수 PPI, 미국의 기준금리 추이, 그리고 한국의 신용부도 스왑 CDS, 프리미엄 같은 선행 지표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시했던 시그널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입니다. 만과의 디폴트 위기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부채 주도 성장의 끝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칠 때 창문을 닫고 지붕을 고치는 것은 늦습니다. 아직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한 지금이 당신의 재무적 방주, 에이크를 점검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지도 모릅니다. 결국 만과 맹케의 위기는 단순히 한 기업의 재무적 실패를 넘어 지난 30년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중국식 성장 모델의 공식적인 사망 선고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규모로 진행되었던 도시화와 부동산 개발의 시대가 저물어가는 황혼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흑수저도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차이니즈 드림은 이제 짓담한 콘크리트 흉물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만과가 무너진 진짜 이유는 경영진의 실수가 아니라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 빚을 갚고 성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의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는 꽉 찼으며 부채는 임계점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영원한 성장은 없다는 자본주의의 냉혹한 중력 법칙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포스트 차이나 시대 혹은 피크 차이나 이후의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자 거대한 소비 시장으로서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달콤한 과실은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 감춰져 있던 부실과 거품이 터지면서 파생되는 고통 비용을 누가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를 두고 글로벌 경제는 치열한 눈치 싸움을 벌이게 될 것입니다. 저성장과 디플레이션, 그리고 부채 조정이라는 길고 어두운 터널은 이제 막 입구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신화가 무너진 자리에는 불확실성이라는 짙은 안개가 드리워져 있고 그 안개는 편서풍을 타고 한반도 경제를 덮치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를 마무리하며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상식의 재정립입니다. 부동산은 배신하지 않는다. 대기업은 망하지 않는다. 국가는 결국 구해줄 것이다. 라는 과거의 성공 방정식과 맹목적인 믿음을 의심하십시오. 만과라는 거인의 추락은 영원할 것 같던 견고한 성벽도 신용 시레딧이라는 토대가 무너지는 순간 모래성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변화하는 파도 앞에서 낡은 지도를 들고 서 있는 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지금은 탐욕보다는 두려움을, 확신보다는 검증을 통해 나의 자산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화려했던 잔치는 끝났고 계산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누군가는 취해 잠들었지만
누군가는 깨어있는 정신으로 다가올 아침을 준비해야 합니다. 중국 부동산의 삼성전자라 불리던 만과의 디폴트 위기. 그것은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거품 경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울리는 거대한 타종 소리입니다.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리는 저 거대한 빌딩 숲을 보며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폭풍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